요양병원 생각해 보셔야죠. 그 말이 귓가를 맴돌며 나를 깨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잠은 이미 멀리 달아나 버렸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꺼낸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한마디는 마치 모처럼 제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빚고 시장에 나가 팔아번 돈으로 2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아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까이 살며 가끔 얼굴을 보여주었고 손주가 태어난 뒤에는 할머니라 부르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 생각했지만 손주를 낳은 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여 놓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요즘 입맛에는 안 맞는다며 그릇을 밀어냈고 제가 담가 놓은 김치는 너무 짜다며 새로 사온 포장김치를 냉장고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며느리가 제가 만들어둔 반찬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아냈지만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니 회식이니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제가 며느리와의 불편한 기류를 조심스럽게 꺼내면 피곤한 얼굴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엄마,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해요. 나까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요. 그렇게 모든 것은 묻혔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제 작은 방은 어느새 손주의 놀이방으로 바뀌었고 제 옷장은 창고로 밀려났으며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제 물건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집안에 제 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그 말을 꺼낸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라니. 그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며느리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선언이었고 더 이상 함께 살 가치가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사이에서 딸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때쯤 함께 유리공예 체험장에 가서 만든 꽃병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꽃병은 지금도 거실 한쪽 선반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꽃을 꽂은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사이 저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방도 거실도 작은 방도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방 앞을 지나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집을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위임장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날 내쫓으려는 거구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요양병원 이야기도 갑작스러운 냉대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고 재산을 챙기고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수순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제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란 아들이 제 등을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리꽃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과 함께 만들었던 그 꽃병, 손대면 깨질 것 같은 그 연약한 물건이 지금 제 마음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기억하게 만들어야 해.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복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슬프지만 그저 잊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걸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은지야, 시간 좀 있니? 딸은 잠시 조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디야, 엄마?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몇 년 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엄마? 따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미안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아무도 저를 짐이라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자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딸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차분하게 서명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 은행 예금, 그리고 시골에 묵혀둔 작은 땅 한 평까지 모든 것을 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사는 공증 절차까지 안내해 주었고 모든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사무실을 나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딸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을 거야. 비밀은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아들이 사는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마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깔깔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몰라. 이미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딸이 끓여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유리꽃병을 조심스럽게 옮겨왔습니다. 아들 집에 들러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좋아하잖아.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꽃병은 이제 딸의 거실 한가운데 놓였고, 딸은 예쁜 들꽃을 사다가 꽂아주었습니다. 꽃병 속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돼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니?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요양병원에서 실수로 잘못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는구나. 씁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해야 돼. 걔네가 불쑥 찾아올 수도 있어. 그 말이 예언처럼 들어맞았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며느리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의 시선이 유리꽃병에 멈췄습니다. 저거 그때 그거 맞죠? 며느리의 목소리에 뭔가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여기까지만 받아요. 엄마 피곤하시니까 돌아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뭐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엄마, 걔네가 계속 찾아올 거야. 각오해야 돼.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점점 더 다급해졌고 나중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들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렇게 나오시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집 문제도 있고요.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법적 문제 이미 끝났어. 며칠 뒤 아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를 요청했고 딸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재산 관련해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 변경건에 대해서 말이죠. 아들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같이 살면서 집도 같이 쓰기로 했고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사본, 공증 서류,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단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은 서류를 집어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한테 다 넘기셨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절차네요. 본인 의사가 명확하고 공증도 완료됐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전 가족이 아닌가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가족이 아니라 증인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유리꽃병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거 깨졌던 거 아니에요. 그때 치우던 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깨졌던 거야. 내가 치우던 날, 난 그 꽃병도 버리는 줄 알았어. 그날 나는 너희 눈에 쓰레기였어. 그리고 그걸 난 평생 기억할 거야. 아들은 분노했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과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들은 몇 번 더 연락해 왔습니다. 집을 돌려달라고 손주라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아닌 이해타산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유리꽃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꽃병 속에는 말라붙은 국화 한 송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마저 이제는 사라져버렸지만 그 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상처는 선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수치도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손주였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밤마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기억조차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가끔 딸 몰래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를 결심했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딸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저를 방에 머물게 하고 혼자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다시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곡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딸은 차 한 잔을 내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 한 번 왔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책장에서 작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딸과 함께 유리꽃병을 만들던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딸이 몰래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고 유리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말했습니다. 이거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우리도 같이 깨지는 거야. 며느리는 그 영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이 집을 지키려 했다는 걸 당신은 몰라요. 당신이 버린 건 단순히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유리꽃병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새로운 꽃을 사다가 꽂아 주었습니다. 가을 들꽃이었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인 작은 꽃들이 꽃병 속에서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꽃병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킬 시간이야.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이었고 안도였으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와 딸은 함께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딸의 집 근처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손님들이 오가며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제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찻집 한쪽에는 유리꽃병이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 꽃병을 보고 예쁘다며 칭찬할 때면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것이고 딸의 것이며 이제는 과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손주의 얼굴이 꿈에 나타날 때면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꿈속에서라도 따뜻한 할머니이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를 기억한다면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옆에서 조용히 일하고 웃고 저를 챙겨줍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늘 미안했습니다. 오빠만 챙기고 딸은 뒷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준 게 아니라 이제는 받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끓여주는 차 한 잔, 아침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밤에 함께 보는 드라마 한 편.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선물입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들이 이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딸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커피 향기가 퍼집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졌습니다. 가끔은 유리꽃병 앞에 혼자 앉아 물을 갈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는 안 깨질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닿습니다. 꽃병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제는 소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치우지 않고 아무도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꽃들은 매주 새 것으로 바뀌고 물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게 저희 삶과 닮았습니다. 이제는 소중히 다뤄지는, 버려지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떤 노인들은 버려지고 어떤 가족들은 무너집니다. 뉴스에서 요양원 학대 사건이 나올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것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딸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선택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노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찻집을 운영하며 만난 손님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도 있었고, 자식 이야기를 꺼내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차 한 잔을 더 따라드리고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고 어쩌면 손주가 저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꽃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꽃들은 매주 피어나고 물은 맑게 흐르며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밤이 되면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보이고 유리꽃병 속 물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납니다. 딸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응, 이제는 행복해. 그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버려지기 전에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짐이 되기 전에 스스로 떠나십시오. 기억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잊혀지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잊혀지기 전에 자신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신 스스로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유리꽃병에 물을 갈고 새로운 꽃을 꽂습니다. 손끝이 물에 닿으면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꽃병을 햇살 아래 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빛이 물을 통과해 무지갯빛으로 흩어지고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춥니다. 따뜻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딸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도 찻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유리꽃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